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같이 역사를 공부해 볼 김만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 즐겁고 재미난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비교적 최근과 가까운 시대를 다루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2학년 동안 배웠던 우리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찬란하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역사이기도 했죠. 하지만 앞으로 선생님과 배워볼 한국 근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고 슬프기도 한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조선은 새로운 시대, 근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해방을 맞이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전개해 왔고 그 역사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세가 점점 침략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항구를 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맨 처음으로 다뤄볼 내용은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흔들리는 망해가는 조선을 고쳐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개혁 정책을 알아보게 될 텐데 이 개혁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복습하는 차원으로 우리 조선시대 말기로 한번 떠나봅시다. 조선시대 말기는 어떤 시대였죠? 정조라는 너무나 멋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임금의 찬란했던 시대가 끝나고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도 정치 기억하시나요? 세도 정치는 왕의 외척, 왕의 외할아버지나 왕의 외가 쪽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잡고 뒤흔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세도 정치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관직을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파는 걸 매관매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고향이 영광인데요. 영광의 지도자는 영광 군수겠죠. 영광 군수라는 직책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과거에 붙은 다음에 등용이 돼야겠죠. 하지만 세조정치 시기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였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영광 군수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 머리가 굉장히 멍청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선생님 집안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은 이 돈을 이용해서 높은 관리에게 돈을 주고서 어떤 걸 영광 군수 자리를 사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해볼게요. 영광 군수 자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10억을 주고 자리를 샀어요. 그러면 영광 군수 자리에 갔으면 10억을 낸 만큼 뺏어와야겠죠. 어떻게 뺏어올까요? 영광에 살고 있는 영광 군민들을 괴롭혀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떻게 자신의 배를 불리겠죠. 근데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10억 내고 영광 군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10억만 원할까요?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10억, 20억, 30억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영광 군민들, 백성들을 괴롭히게 돼요. 괴롭히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등장했냐면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뤄볼 텐데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가지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이 세 가지 세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즉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기는 세도 정치의 시기로서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런 세도 정치 시기하가 끝나가면서 새로운 임금 철종이 후사가 없이 즉 자신의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자 왕실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굉장히 어린 나이 13살의 고종을 왕으로 선택을 하고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왕이 너무 어리게 되면 왕의 아버지나 또는 왕실의 큰 어른이 대신 정치를 담당하는 걸 대리청정 또는 수렴청정이라고 부릅니다.
고종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前면에 나서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대원군이라는 명칭은 자,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게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조선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적통하게 말 그대로 왕비 사이에서 태어나서 세자로 자라서 왕으로 즉위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실, 중전의 아들이 아닌 또는 후궁의 아들을 데려다가 세자로 삼고 왕으로 삼는다거나 또는 왕이 후사가 없을 때 왕실의 친인척을 이용해서 양자로 들여서 왕으로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다고 해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고종이었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나서서 정권을 담당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본명은 이하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하응은 굉장히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본인은 명백히 왕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도정치 시기에는 왕의 혈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세도정치가, 즉 왕의 외척이 더 힘이 셀까요? 자연스럽게 왕의 외척이 더 힘이 세겠죠.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 가문이 있습니다. 이 안동 김씨 가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픽박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하찮게 여겨지기 일쑤였던 게 흥선대원군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한 가지 생각을 품게 돼요. 내가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멋지게 바꿔보겠다. 왕이 다시 존중받는 그런 시대를 열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장기를 부려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딱 보니까 철종 같은 경우에는 후사가 없겠다. 그러면은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자, 안동 김씨는 생각을 하겠죠. 멍청한 왕을 세워야지 자기가 뒤에서 마음대로 왕을 조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러보게 됩니다. 누가 멍청할까? 어떤 허수아비를 세우면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보여요. 흥선대원군은 일부러 망나니 짓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저작거리에서 자신의 혈통도 있고 왕실이라는 혈통도 있고 뭐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닌다거나 뭐 사람을 두드려 팬다거나 이런 몹쓸 짓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이 보기엔 쟤 굉장히 망나니네, 쟤 멍청하겠다, 쟤는 얘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면 엄청나게 편하겠다 라는 생각에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죠. 그럼 흥선대원군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나를 무시했던 누구를 잡겠다. 안동 김씨, 세도 가문들을 잡겠다. 땅으로 떨어져 있던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던 왕실의 권위를 강력하게 만들어겠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백성들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정책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제 첫 번째로 두고 나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하나는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왕권 강화 정책. 또 하나는 너무나 살기 힘든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왕권을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 왕권을 어떻게 강화할까요? 왕권. 자, 이때 당시에 세도 정치,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이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옆에 누가 있을까요? 외교부 장관이 있겠죠.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이 있겠죠. 근데 세도정치 시기에는 선생님이 안동 김씨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안동 김씨예요. 교육부 장관도 안동 김씨예요. 즉 안동 김씨가 아니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동 김씨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수록 왕권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안동 김씨를 전부 다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 돈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재등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에 소외되었던 남인 출신이라든지 소론 출신들을 데려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피변사라는 기구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피변사는 임진왜란 때 국방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권력이 강화된 기구를 말합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건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왔던 을묘외변 때 만들어졌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게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는 지금으로 치면 많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종합회의 기구예요. 이 회의 기구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국방, 행정, 나라에 있는 모든 일을 아우러서 다루는 게 이 비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변사에 누가 모여있을까요? 안동, 김씨 세력들이 가득가득하겠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누구는? 흥선대원군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죠? 이 비변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되돌려줍니다. 어디로? 행정은 의군부로, 군사는 삼군부로 이렇게 나눠서 권력을 나눕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기 옆에서 보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전을 만들어서 법전에다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법을 토대로 운영됐던 굉장히 반듯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개혁을 실시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이 정책들이 법전에 실려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 앞으로 조선은 내가 개혁한 법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을 넣은 새롭게 업데이트한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 법전의 이름이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이에요. 아시겠죠? 새로운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뭐가 있냐면 경복궁이란 궁전을 다시 중자를 써서 다시 만들게 됩니다. 선생님 왜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 게 왕권 강화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이 경복궁은 언제 불타버렸냐면요, 임진왜란 때 처참하게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불타버린 궁궐을 새로 짓기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생각은 했지만 실천을 하지 못했던 게 경복궁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왜냐면 많은 종로 도작거리의 백성들이 지나다니겠죠. 이렇게 장사를 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러 다니겠죠. 그러다가 경복궁을 지나치게 됩니다. 근데 경복궁 모습이 어때요? 불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폐허가 돼버렸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뭐라 생각하겠어요? 경복궁은 왕이 사는 곳인데 저렇게 불타버렸네. 왕이 저렇게 불타버린 궁전을 그대로 두니까 왕권이 살지 않지. 그래서 왕을 존중하는 마음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의 상징으로서 내가 이만큼 강해졌다. 우리 왕실이 이만큼 강해졌다. 백성들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마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중국의 자금성처럼 이 경복궁을 우리 정권의 왕실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새롭게 탄생한 왕의 권력,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 같은 게 경복궁 중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서울에 가가지고 경복궁을 보거나 또는 사진으로 본 적 있나요? 굉장히 멋지고 크죠? 이런 궁전을 새롭게 지으려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시는 선정의 문란으로 굉장히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나올 구멍이 없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고민을 합니다. 이 엄청난 궁전을 새롭게 짓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다?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써야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냐면 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화폐는 상평통부라는 화폐였어요. 이 상평통부의 100배가 되는 가치를 가진 당백전을 새롭게 만듭니다. 100배의 값어치라는 동전이라는 뜻이에요. 당백전. 이 당백전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만들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백전을 만들고 당백전을 시중에 풀면 그만큼 돈이 늘어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가치의 5배, 6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원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00원이라는 화폐 단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커피 한 잔을 과거 같으면 3,000원에 사 먹었지만 지금으로는 5,000원, 6,000원에 사 먹어야 돼요. 어떻게? 커피의 물건의 가격이 올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를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기부금을 받습니다. 기부금. 자, 원납전. 원에서 내는 돈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든데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할 수 없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뽑아서 경복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원납전을,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짜증이 많이 나겠죠. 물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흥성대원군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 또 뭐가 벌어지냐면 목조 건물이에요, 여러분. 궁전은 즉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전국에 멋진 궁전을 짓기 위해 사용되는 나무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과거에는 유교와 성리학이 지배하던 사회가 조선이었죠. 뭘 제일 중요시 여기죠?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실 수 있는 묘지가 필요하고 그 묘지를 가문에서 관리하는 선산이라고 불러요. 조상들이 살고 있는 산이란 뜻이에요. 이 선산을 만들어 가지고 조상들의 묘를 안치했었죠. 근데 이 선산에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았다고 해요. 흥선대원군은 마음대로 선산, 다른 양반들의 선산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경복궁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그러면서 양반들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뭐 때문에? 경복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러한 4가지 정책으로서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겠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전정이 뭐였죠? 자, 전정은 밭 전자를 씁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걷는 세금, 토지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전정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지 않아요. 왜 많이 거치지 않을까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땅을 몰래 숨기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결이라고 부릅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토지라는 뜻이에요. 이 결은 조선으로 치면은 땅을 세는 단위를 말해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뭐 몇 평, 24평 이렇게 평수로 세죠. 이런 것처럼 땅을 세는 단위를 결이라고 부릅니다. 즉 숨겨져 있던 땅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양전, 헤아리다는 뜻이에요. 토지들을 헤아리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샅샅이 찾아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양을 헤아린다. 그래서 양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땅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땅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양전 사업과 은결 색출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전정은 어느 정도 해결을 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군정이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16세부터 60세까지 나이가 차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즉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요. 근데 이때는 직접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뭘 걷냐면 돈을 걷어요. 그거를 군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군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게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양반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군역을 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양반들은 뭘 내지 않습니까? 군포를 내지 않아요. 반면 누구는 죽어라 군포 내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죽어라 군포를 내게 됩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사회죠.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 말기에는 세조정치 시기에는 워낙 세금이 세니까 어떻게? 일반 상민들이 족보를 위조해가지고 양반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양반은 군역을 안 물어도 되니까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흥선대원군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군역을 낼 때 왜 차별을 두느냐? 차별을 뒀기 때문에 누가 백성들이 힘든 게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모두에게 걷자. 그래서 어떻게?
집집마다 포를 걷자. 그래서 등장한 게 호포제라는 제도입니다. 이제 군역을 어떻게 양반이든 뭐 농민, 상놈이든 다 필요 없이 어떻게 집집마다 남자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뭘 내라? 세금을 내라. 군역을 내라. 이렇게 바꾼 게 호포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평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세기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환정이었어요. 환정의 또 다른 말은 황곡이라고 합니다. 원래 의도는 춘궁기, 쉽게 말해서 가을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죠. 쌀을 많이 만들죠. 그 만들어진 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겨울을 지냅니다. 그런데 다시 쌀이 나오기 전까지, 즉 봄이 오면 쌀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공공한 시기라고 해서 춘궁기라고 불러요. 이 춘궁기에 국가가 쌀이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자, 우리가 쌀 빌려줄 테니까 네가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갚아라 라고 만들어진 게 황곡이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백성들 쥐어짜는 세조정치 시기에는 이게 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백성들 수탈하는 기구로 바뀝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쌀이 많아요. 그래서 쌀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강제로 쌀을 빌리게 만듭니다. 또 허위로 장부를 만들어요. 나는 김만성이라는 사람은 쌀을 100가마니 빌렸다. 이자 쳐가지고 가을에 200가마니 갚아야 된다. 근데 선생님은 쌀이 많아서 쌀을 빌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이 환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환정을 어떻게 바꿨냐? 이 창고를, 이 곡식을 나누는 창고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한 마을에 가장 유력한 청렴하고 돈 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양반 출신 또는 상민이라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사람에게 대신 맡기는 거예요. 마을마다 창고를 둬서 개인이 운영하는 걸 사창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양전사업과 호포제, 사창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어떻게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억누르게 됩니다. 이 결과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민생이 훨씬 안정이 된 거죠. 하지만 이 경복궁 중건으로 이렇게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를 말아먹게 되는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없애냐면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서원이라는 곳을 47개소만 남기고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왜 없앴을까요? 이 서원이 어떻게 보면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왜 악의 소굴일까요? 서원에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액자를 써가지고 내려주게 되면 그거를 왕이 내려준 액자를 받았다 해서 사액서원이라고 불러요. 이 사액서원은 국가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요. 노비도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폐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즉 돈도 내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받아서 그 주변 백성들을 괴롭히는 곳이 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가장 유명했던 게 만동묘라는 서원이 있어요, 여러분. 만동묘는 누구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청나라의 신종을 모시는 서원을 말합니다. 또 다른 명칭은 화양동 서원이라고 불러요. 화양동 서원. 근데 이 화양동 서원에서 서원이 하는 또 다른 기능이 뭐였냐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양동에서 묵으로 만들어서 종이를 씁니다. 이걸 화양동 묵폐지라고 부릅니다. 이 묵폐지를 쫙 뿌리면 서원을 다니지 않는 일반 백성으로 전부 다 돈을 내야 했어요. 그만큼 횡포가 굉장히 심했던 게 서원이었습니다. 이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흥선대원군이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생들,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복궁 앞에 모여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살아오더라도 나는 나의 일, 서원을 없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국내에서의 개혁 정책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어서 국외로 넘어가 봅시다. 흥선대원군은 국외로 넘어가서 정책을 펼치는데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은 크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뭐냐면 통상 다른 나라들이랑 거래를 하고 또는 국교를 맺는 거를 거절하겠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로는 국가의 자물쇠를 다뤘다고 해서 퇴국 정책이라고도 해요. 즉 다른 나라들과 절대로 뭘 하지 않겠다? 교역을 하지 않겠다. 아시겠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 19세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빌리면 서, 세, 동, 점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서양 세력들,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와서 점령을 해가는 시기를 말해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근대화가 된 서양의 세력들이 식민지를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리다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동쪽을 봅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죠? 아시아가 있죠. 그 아시아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점령한 걸 서세동점의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추후에 배우겠지만 청나라라는 강력한 나라가 서양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고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어느 나라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 떠오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잠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베이징 조약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릅니다. 연해주. 연해주를 누가 차지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차지를 합니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대한 위압감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머리를 씁니다. 성경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이의제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꾀를 부립니다. 자, 조선에는 이미 천주교가 크게 유행하면서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들이 굉장히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지만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처음에는 선교사들, 천주교에 굉장히 허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프랑스 신부들아, 내가 지금 조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흥선대원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천주교를 포교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우리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두렵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러시아를 견제 좀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원군님, 저희의 목적은 종교를 퍼뜨리는 평화적인 집단입니다. 국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계획이 어그러졌고 흥선대원군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인 박해를 저지릅니다. 즉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처형을 시키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많은 수의 프랑스 신부가 사형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병인 박해로 많은 프랑스 신부들이 해를 입자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나서서 이 선교사들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복수도 할 겸 꽉꽉 막혀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문을 열겠다. 우리가 개항을 시키겠다는 뜻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함대를 가지고요. 그런데 특히 강화도에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서울 옆에 강화도가 이쯤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 있는데 이 강화도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강화도에 있던 양원수 장군과 한성근 장군이 목숨을 바쳐서 프랑스 세력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당황했어요. 뭔데 동양인이 우리 이렇게 처절하게 대응을 하느냐 라고 당황하면서 실제로 큰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에게 크게 대파를 당하고요. 무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에게 크게 대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프랑스 놈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들이냐면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약탈을 해갑니다. 안타깝게도 강화도에는 외 규장각이라고 해서 국가의 중요한 책들을 모아놓는 도서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별관이에요. 근데 이 외 규장각을 털어가지고 소중한 책들을 많이 훔쳐가지고 프랑스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 규장각 도서가 이때 많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2011년도에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맡게 됩니다. 이거는 1866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어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 66년이고 좀 있다가 2년 뒤 1868년에 독일의 오페르트라는 도굴꾼이 충격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이 오페르트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이랑 거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때 일 이후로 철저하게 문을 닫아버리자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와 독일이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흥선대원군은 최고의 권력자이다. 조선은 유교고 조상들을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 묘를 도굴해가지고 그 시체를 우리가 훔친 다음에 이 남영군의 시체로 흥선대원군과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몰래 밤에 와가지고 지금은 충청도 서산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남영군모가. 이 남영군모를 밤에 몰래 도굴하다가 너무 꽝꽝 막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실패를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이 서양 세력들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게 됐죠. 이런 와중에 세 번째로 뭐가 일어나냐면 신미년에 또다시 양요가 벌어집니다. 이 신미양요는 누구였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병인연도에 일어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온 거라면 신미양요는 신미년에 일어난 미국 애들이 쳐들어온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신미양요는 1871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 그 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너럴 셔머노가 뭐냐면 미국의 상선이에요. 거래를 하는 상선을 말합니다. 이 상선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디로? 대동강 물줄기를 타고 어디? 평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애들은 나쁜 아이들이에요.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평양 백성들의 집을 불태우고 약탈을 해갑니다. 그러자 짜증이 난 평양 백성들과 평양을 관리하고 있던 평양 감사했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질러 버립니다. 대동강 강가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이거를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복수를 해야겠죠. 자기네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복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로저스 제독이 많은 군함을 이끌고 어떻게 또다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신미양요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장교 출신인데요. 그래서 전쟁사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신미양요는 이기긴 이겼지만 진 거나 다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 광성보라는 곳에서 어제현 장군이 많은 조선 군사들과 함께 미국을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근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미군과 상당히 조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조선군이 싸웠을 때 결과는 불보듯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군이 가지고 있는 총은 100m가 날아가요.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총은 300m가 날아갑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왜? 사정거리가 훨씬 기니까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보여줬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공격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조선이 항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선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미국인 병사가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저 엄청난 조선군들을 보라. 무기가 떨어지고 무기가 박살나고 총도 잃어버리고 창칼도 없는데 어떻게든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래를 던지거나 돌을 던져서 싸우려는 저 투지를 보라. 저 투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러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작전 시간이 끝나면서 미국은 조선을 개항식으로 포기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사건,
병인양요, 식미양요, 또 오페르 도로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 한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절대로 서양 애들이랑 뭘 하면 안 된다?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또 조선의 항구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뭘 세워요? 전국에 비석을 박습니다. 그 비석 이름이 뭐냐면 척화비라고 부르는 비석이에요. 척화비의 내용이 뭐냐면 한문으로 써 있어요. 양이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하게 된다면 자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다면 뭘 하는 거다? 화해를 하는 일이다. 자 화해를 하는 건 뭐다?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뭐다?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적힌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국내랑 국외로 나눠서 국내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전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고요. 이어서 국외에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척화비를 세우면서 서양 세력들을 밀어낸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